네, 자, 전산회계 1급 제109회 기출문제풀이 이론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회계 분야 중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회계를 기본적으로 몇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재무회계, 원가 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요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나 채권자 이쪽에 공표하도록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 개미들 전부 다 볼 수 있죠. 증권거래소에 가면 모든 기업들이 자료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거.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또는 관리회계라고도 하는데 내부 보고 목적. 우리 제품에 반도체 같은 데 만드는 그 기밀이죠. 회사.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자, 내부 정보 이용자, 다시 말해서 경영자가 보기 위한 거고, 세무회계는 세무서에 보고 세금을 내려면 신고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이 중에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관리자에게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 아까 원가 관리회계 또는 관리회계. 자, 여기에 들어가고요. 국세청,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회계 정보를 작성,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거 두 개는 뭐예요? 세무회계에 해당이 되겠죠. 국세청. 자, 4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주주, 투자자 등이 주된 정보가 이용자이다. 자, 이것이 바로 재무회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유가증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기 1년 이내에 시세 차익을, 이거 뭐 글자가 왜 이래? 예, 오타가 있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단기 매매 증권은 자, 요거는 맞는 말이죠. 당좌 자산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당좌 자산 맞죠? 근데 4번 먼저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됐죠. 자, 당좌 자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일단 됐고, 자, 단기 매매 증권 기말 평가 방법은 공정가액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에 가서 증권거래소 맨 마지막 날짜 12월 뭐 30일인가 요때 최종 그 주식의 시가,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액, 시가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자, 요걸 가지고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 요거를 작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이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 자, 같은 품목이 아닌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 구입할 때 공정가치 시장 가격을 비율에 맞춰서 그거를 취득원가로 장부에 기록한다. 요거 맞고요. 재고자산이 취득원가에는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애누리액은 빼줘야 되겠죠. 자, 반영하지 않는다. 요건 그러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순매입액 계산할 때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빼죠.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3번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갖고 있어 창고에. 근데 요게 100원씩 주고 샀는데 시중 가격 보니까 90원이야. 그러면 90원으로, 이게 가격이 낮은 거죠. 90원으로 맞춰서 기록을 하는 게 저가법입니다. 그래서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면 시가를 장부금액 요 90원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일명 보수주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은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으니까. 자산 가격이 줄어드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자산이 어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가에 맞춰 준 거다. 그래서 맞고요.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벌어지겠죠. 그거는 매출 원가 비용으로 처리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단기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다시 말해서 요거는 자본적 지출은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면 자산, 건물에다가 더해줘야죠. 자산 증가로 분괴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하지 않고 실수로 수선비라고 하는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자산은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과소가 되겠죠. 과소가 됐고 그 다음에 비용은 적지 말아야 되는데 비용을 적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아져요.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은 줄어들겠죠. 이익이 줄어들면 이익잉여금 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 줄어들면 이익잉여금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이죠. 그래서 자본도 감소한다 이 말이. 그래서 과소, 자산 과소, 자본 과소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천천히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주식회사 재무는 자기 주식 200주, 그 회사의 주식 있죠, 발행한 주식. 그 주식을 액면가액 5,000원짜리인데 요거를 7,000원에 매입해서 소각, 불태워 없앴다. 폐기 처분한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감자라고 합니다. 고구마가 아니고 자본금을 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증자죠? 이건 신주를 발행했을 때. 자, 소각일 현재 자본잉여금에 근데 감자 차익이 20만 원 있어요. 주식 소각 후 자본을 감자한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감자 차손익, 손실 또는 이익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몇 주예요? 200주죠. 근데 자본금은 발행할 때나 감자할 때나 전부 다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데 7,000원이니까 2,000원씩 더 준 거예요. 더 돈을 주고 주식을 회수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2,000원 한 주당 곱하기 200주 그러면 얼마예요? 40만 원을 더 준 겁니다. 감자하면서 손해본 거예요. 그러면 감자 차손이 40만 원이 생기는데 그 전에 감자 차익이 20만 원이 장부에 남은 게 있었어. 그럼 어떻게? 이거 퉁쳐야 되겠죠? 빼면 20만 원만 감자 차손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감자 차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가 되시죠? 좀 생소한 문제예요, 요것도.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손익계산서는 자,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이 경영성과,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고 그리고 총액 표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 약분하지 마라. 원래 총액을 그대로 표시해라. 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자, 수익, 비용, 대응, 매출액, 매출원가 같이 이렇게 놓고 처리하죠. 자, 왜 넘어가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매출원가는 제품, 상품 등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 원가 또는 매입 원가이다. 손익계산서 보면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상품을 매입한 원가. 그래서 자, 매입 원가라고도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영업의 비용은 기업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으로서 기부금, 잡손실 가장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또 이자 비용도 종종 나옵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맞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고요. 기업이 경영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요게 틀린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예, 그렇죠. 약분하지 말고 순수한 금액 말고 총액으로 표시하고 보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주식회사 서울은 주식회사 제주와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제주가 발행한 당좌 수표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다음 중 주식회사 서울이 재무제표에 나타난 영향으로 옳은 것. 자, 원래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뭐 현금으로 처리해야죠.
원래는 현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거니까 선수금, 요거는 부채죠. 예, 50만 원. 자,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당좌예금 제품 매출로 적어버렸습니다. 제품 매출은 이건 뭐예요? 이건 수익이죠. 그 다음에 요 선수금은 이거는 부채죠. 자, 요게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냥 뒀을 때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자, 우선 당좌예금은 당좌자산입니다. 현금도 당좌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틀리긴 틀렸지만 당좌자산에는 과손이 과대니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나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건 둘 다 아웃. 그 다음에 이게 유동부채죠. 유동부채를 적어야 되는데 얘를 안 적었어. 그럼 유동부채는 적게 된 거죠. 안 적었으니까. 그래서 유동부채가 과소 표시됐다. 일단 요거 맞는 거고. 당기순이익은 과소된다. 자, 지금 요거 수익을 적지 말아야 했는데 수익을 적어버렸습니다. 선수금을 안 적고. 그럼 수익이 과대가 됐죠. 이익이 많아지면, 자, 수익이 많아지면 당기순이익도 많아지겠죠. 과소가 아니고 과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것.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어렵진 않은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한국상사 2023년 1월 1일 자본금은 5천만 원, 발행 주식수 만주, 액면금액 5천 원씩. 그런데 2023년 10월 1일 한 주당 6천 원에 2천 주를 유상 증자입니다. 아까는 감자가 했는데 이번엔 증자했습니다. 2023년 기반일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그럼 요거 2천 주, 요게 얼마? 한 주당 6천 원. 1천 원씩 비싸게 이번에 발행했습니다. 주식을. 그러면 장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000주 곱하기 액면금액으로 적습니다. 액면금액 원래 5,000원. 5,000원. 그러면 5인씩 1,000만 원이 되죠. 자본금은 요 원래 액면금액으로 적고, 그러면 돈은 6,000원씩 받았으니까 이건 1,000원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자본금은 액면금액이다. 항상 원칙입니다. 그러면 원래 5천만 원 자본금이 있었어요. 여기에 요 1,000만 원 더해줍니다. 그럼 얼마? 기말에 자본금은 6천만 원이 되겠죠.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액면금액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이제 원가회계인데, 자, 원가 및 비용이 분류 항목 중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장에 대한 겁니다. 공장에 대한 거. 그러니까 뭐 영업용 사무실 전기요금,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것도 마케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자, 헷갈리는 건 요거 두 개인데, 생산 공장에 기계 장치를 팔았어요. 그래서 손실이 생겼어. 이거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요 처분 손실. 근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공장이냐 본사냐 따지지 않고 이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 원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제조 원가는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전기요금, 전력비라 그러죠. 자, 요게 유일한 제조 원가에 해당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요거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소 관계를 고려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분함으로써 보조부문 간이 상호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자, 여기 보시면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 계산할 때 직접 제조부문이 있고 보조부문이 있습니다. 자, 제조부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 보조부문이 두 개가 있어. 각각이 있는데 제조부문은 당연히 제조원가로 들어가는데 보조부문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에이, 이거 얼마 안 되니까 빼고 그냥 합시다. 해서 요거 그냥 직접 배부, 한번 딱 배부 끝내버리는 거. 보조부문은 서로가 아예 퉁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직접 배분법.
제일 간단하고 아주 영세 기업에서 씁니다. 근데 중견 기업쯤 됐어. 야, 보조부문도 금액이 너무 커.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A, B다 하면 A가 B로 넘겨. 그리고 나서 다 넘어왔죠. 그럼 B에서 제조 부문에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 그래서 절충형. 그래서 이게 단계 배분법, 절충적인 방법. 그 다음에 대기업 가면 너무나 많아요. 보조 부문끼리도 뭐 수선 부문, 무슨 부문 뭐 있어. 그러면 보조 부문끼리도 한 번씩 주고받고 서로 한 번씩 주고받고 다 된 다음에 제조 부문으로 넘겨주는 방식. 요거는 완전히 제일 정확한 방법. 상호 배분법입니다. 제일 정확한데 반면에 계산이 제일 복잡하죠. 제일 복잡하지 않은 거는 요거고요. 직접 배우법. 자, 요거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보조 부문 간이 상호 서비스적으로 완전히 반영한다. 그럼 뭐예요? 예, 상호 배우법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한 당기 직접 재료 원가 또는 재료비라고도 하죠. 얼마이냐? 자, 요거 여러분 교재에 보면 276페이지에 이 원가 흐름도가 있죠. 그래서 재료가 있으면 이걸 사용하면 재료비가 되고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에서 제공공개정에 보내고 그다음 제품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흐름 공장에서 원가 계산하는 흐름이 있는데 자, 이번 문제에서 나온 건 요겁니다. 재료. 재료하고 재료비 다른 점을 아시죠? 재료는 뭐예요? 자산, 재고자산. 요거는 비용입니다. 원가입니다. 원가. 사용한 재료. 그러니까 김밥 천국에 갔을 때 쌀을 아직 포장을 뜯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재료입니다. 근데 그 쌀을 포장을 뜯어서 밥을 했어요. 그건 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재료비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우선 원재료라는 자산 계정에서 작년에 또는 지난달에 쓰다가 남은 거 기초재고 이번에 재료 또 매입한 거 그러다가 아직 남은 거 빼면 나머지는 재료비로 써버렸다는 소리죠. 자, 기초 원재료 해서 12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매입액 90만 원 있습니다. 90만 원. 그 다음 기말 원재료 85만 원. 기말 85만 원. 자, 나머지는 그건 뭐냐? 얘네들은 그냥 함정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원재료 구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은. 자, 쭉 더하면 얼마예요? 210만 원. 합계액이. 차변 대변은 같아야죠. 210만 원. 자, 요거 85만 원 빼면 자, 얼마가 나와요? 125만 원. 예. 125만 원이 당월 또는 단기 원재료 소비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비 해서 125만 원.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 자, 주식회사 성질은 직접 원가, 그러니까 직접 자 들어가 있는 것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거 두 개죠.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 요 제조 간접, 자 이거 공장 전체 원가를 말하는 거고 그 공장 안에 어느 한 부서입니다. 제조 지시서 넘버 원. 자, 뭐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게 직접 원가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 적게 준다. 뭐를? 요 제조 간접비를. 그래서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계산한 제조 지시서 넘버 원. 여기죠.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이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라 이겁니다. 배부 기준은 요 금액 기준으로.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얘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5만 원이죠. 자, 그러면 자, 80만 원 더하기 20만 원 분의 나누기니까 분의 넘버 원이 직접 원가 40만 원, 15만 원 하면 55만 원. 그래서 55만 원 나누기 아까 100만 원. 예, 이렇게 해주면 얼마? 55%가 나오죠. 0.55.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제조 지시서 넘버 원은 직접 원가 비중이 55%예요. 제일 뭐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0만 원 곱하기 0.55. 그럼 제조간접비도 똑같은 비율대로 해서 0.55를 여기다가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27만 5천 원. 예, 3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제조지시서 넘버 2, 3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요게 아주 생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109에서는 요게 아마 제일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제가 보충 자료로 추가로 여기 달아놨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은 뭐예요? 최근에 개정된 세법 기준으로 해서 연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8천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하니까 세금 신고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근데 일반과세자는 8천만 원 이상이니까 너네 좀 여유 있으니까 매년 7월과 1월 해서 연 2번,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1년에 2번. 이게 일단 그 차이고요. 그 다음 요런 게 문제죠.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기준은 아까 8천만 원인데 이게 올해 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작년 거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연도라고 합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언제 넘어오느냐. 예를 들어서 2022년 거면은 이게 2023년 7월 이전에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통지서가 옵니다. 당신네 작년 신고한 거 보니까 8천만 원 넘었네. 그러면 간이과세자 이제는 안 돼요.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신고하세요. 자, 그런데 7월 직전에 뭐 5월, 6월 달에 와버리면 앞에 거는 그럼 어떻게 해? 이제 와서. 그래서 앞에 거 6개월은 그냥 간이과세 신고하시고 후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그때 가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반대가 됐어. 원래 8천 넘었어. 근데 내년에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작년에 8천만 원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 쭉 8천만 원 넘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영세업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 정반대로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그냥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고 그리고 7월부터 자, 간이과세로 신고하세요.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아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년에 한 번 신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 과세기간이 있겠죠.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다. 일반 사업자. 근데 10월 1일 날 폐업했어. 그러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폐업일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맞고요. 일반 과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됐어. 자, 잘 봐야 됩니다. 요거 3번하고 4번은 정반대예요. 일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그래도 일반 과세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일반 그냥 일단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이 된다 그랬죠. 자, 요거는 딱 중간해서 후반기부터입니다. 맞죠? 반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해당 간이과세 기간은 자 언제부터요? 자,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일반이지만 그 전은 간이로 신고하면 되죠. 근데 간이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라고? 12월 31일까지? 아니죠. 6월 30일까지만 요거는 일반 간이 과세자가 되고 7월 1일부터 요때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거 요게 뜰린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요거 아직도 헷갈리지는 않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발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 대표자 이름. 요건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요거
가산세를 물 수가 있으니까 받는 사람,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들어가고, 자, 공급받는 자는 뭐 상호 틀려도 상관없는데 공급하는 사람은 상호하고 대표자 성명 정확히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이 요 날짜, 작성 일자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금액. 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보냈냐.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아까 금액, 부가세,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요걸 작성한 날짜가 정확해야죠.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요게 엉뚱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공급 연월일, 공급은 물건을 넘긴 날이에요. 근데 물건 넘긴 날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날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한 달치를 한꺼번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거다. 자, 작성 연월이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필요적 기재사항. 자, 2번, 3번, 4번은 아까 설명드린 거 맞죠? 근데 요게 아니죠. 작성 연월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 그럽니다. 뭐 안 틀리면 좋은데 틀렸다 해서 무슨 뭐 가산세 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 사항 없는 거 1번 공급 연월일 아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 시기, 다시 말해서 판매한 날짜를 며칠로 해야 되느냐. 판매 형태가 다 달라요. 그런 경우에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재 299페이지에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죠. 제가 판매했을 때 판매 날짜로 보는 겁니다. 근데 장기 할부 판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24개월 장기 할부 판매하죠. 그럼 돈 다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럴 때는 할부금 받을 때 그 받은 것만 판매로 봅니다. 자, 근데 1년 이내에 뭐 외상 판매, 뭐 1년 이내 할부 판매는 그냥 다 한꺼번에 팔았을 때 매출액으로 신고해야 되고, 장기 할부 판매는 이렇게 한다는 거. 뭐 자동 판매기, 아저씨 이렇게 화장실 폼으로 앉아가지고 돈 꺼내고 있죠. 돈 꺼낼 때, 요때 공급 시기로 보고, 그 다음에 제주도, 제 고향이 제주도죠. 자, 제주도에서 감귤을 농민들이 직접 팔러 못 갑니다. 그러면 감귤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제주도는. 여기에 제주지사에 맡기면 물건 넘어가면 서울 농산물 가락동시장에 감협 직원이 대기했다가 물건을 받아서 팔아줍니다. 팔고 나서 수수료 빼고 보내줘. 그러면 언제 판매 시점으로 할 거냐? 물건 갈 때냐? 아니고 요 물건을 팔았을 때, 자, 팔았을 때, 매출했을 때, 요때 판매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눈여겨볼 게 상품권. 여러분들 이마트 상품권 같은 거, 상품권을 판매한 날짜를 매출로 본다가 아니고 실제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으로 바꿔갈 때, 재화가 실제로 인도될 때, 아까 장기 할부 판매 이야기했고, 내국 물품을 국외 반출, 해외로 수출할 때, 수출 재화의 선적일 배에 실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적일은 뭐냐? 기적일은 비행기에 실은 거. 이거는 배, 이거는 비행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위탁 판매의 경우는 수탁자, 아까 감귤협동조합 서울에서 수탁자가 공급한 때, 수탁자가 받은 때가 아니고 수탁자가 공급, 요거는 뭐예요? 판매했다는 말입니다. 좀 정확하게 수탁자가 판매한 때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자,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이 판매될 때 아니라 그랬죠. 그 상품권을 물건으로 교환해 갈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장기 할부 판매는 할부금 받을 때,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그 다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선적할 때.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다 됐고요. 혹시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질문을 유튜브보다는 박쌤 전선에게 네이버 카페에 간단하게 가입만 하면 뭐 등업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 답변이 한 30만 개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시험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